우리는 사랑에 눈이 먼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나 생각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맨스 드라마에 꼭 나오는 장면입니다. 연인과 극장에 가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풍경들입니다. 에바 일로즈는 이러한 로맨틱한 활동들이 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난 문화라고 말합니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생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적 사랑이었습니다. 동업자와 같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18세기 이후의 사랑은 진지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열정적 사랑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열정적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일상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어도 개의치 않으며 심지어 사랑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열정적 사랑은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지곤 했죠. 결혼을 두 집안 사이의 경제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던 당시 열정적 사랑이 이 거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열정적 사랑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훨씬 특수한 현상으로 등장한 사랑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은 18세기 후반, 즉 인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산업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상대방과의 감정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가 함께 그들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사랑의 형태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 이런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 사랑은 20세기 중후반 소비자본주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여가의 개념이 생기면서 로맨스가 상품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안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웠을까요? 감정사회학의 대가 에바 일로즈가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사랑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외출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 시작해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건 1940년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동차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생활을 추구하도록 자극했고 중산층의 구애 장소였던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됐죠. 댄스홀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댄스홀은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기 좋은 공간이었죠. 이렇게 댄스홀, 영화관, 놀이공원 같은 오락시설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은 사생활을 지키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가 산업을 이용해 데이트하는 문화가 탄생한 것이죠. 낭만적 사랑에 빠진 이들이 향유하고 싶어하는 낭만적 분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소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낭만적 경험을 위해 고급 식당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영화나 오페라 혹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낭만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 상품 소비와 여가시장 참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에바 일로즈는 사람들이 낭만적 경험이라고 느끼는 상황들은 4가지 종류의 상징적 경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시간적 경계, 공간적 경계, 물건을 통한 경계, 그리고 감정적 경계입니다. 우선 시간적 경계입니다. 낭만적 시간은 평범한 일상의 시간에 반하여 특별한 것을 누리기 위해 구축됩니다. 이는 주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구분하는 경계들에 의해 만들어지죠. 즉, 낭만적 시간은 일상과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휴일과 기념의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적 경계입니다. 낭만적 공간은 일상의 공간과 구분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식사를 떠올려보면 고립된 사적인 공간이 낭만적 상황의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언뜻 생각해보면 집이 이러한 시간을 가장 확실히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은 일상생활과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 탓에 낭만적 공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낭만적 공간은 오히려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곳, 환상의 나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비일상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한 경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낭만적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양초, 비싼 옷, 비싼 음식, 샴페인, 장미 등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낭만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낭만적 감정은 우정이나 여타의 다른 감정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감정적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정을 포함한 다른 감정들은 한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낭만적 사랑의 대상은 오직 단 한 사람, 가장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또한 가장 특별하고 유일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어야 하죠. 이처럼 로맨스와 사랑은 점점 더 새로운 여가와 상품 시장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낭만적 관계의 향유는 소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낭만과 빈곤이 공존하기란 매우 어렵죠. 반면 사치는 낭만적인 것을 구축하는 데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합니다. 맥도널드보다는 프랑스식 식당, 운동복보다는 정장이 더 낭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낭만적 사랑은 소비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낭만적 사랑은 여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사회 계층 간의 서로 다른 신분적 지위를 드러내는 소비 행위의 일부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상층 계급의 여성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주말 휴일을 활용해 로맨스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또 가사노동이나 양육노동에서 필요하다면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죠. 반면 노동계급 여성의 경우 주말은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이 집중되는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를 경제적 생존의 문제에 쏟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을 즐길 여유가 없죠. 현재에도 낭만적 사랑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즉 매력 있는 상대가 되어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모두 소비 능력과 연관됩니다. 즉 소비 능력의 부재는 곧 연애 능력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죠. 소비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모두 소비 상품들입니다. 소비사회의 성원권, 즉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판매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봉하는 믿음인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서로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려는 초입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평가의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 개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을 수 있는 대상, 판매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있죠. 에바일로즈는 낭만적 사랑이 자본주의, 특히 소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촘촘하게 읽어냈습니다. 사랑이라는 코드는 소비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죠. 가난한 젊은 남녀에게 새로운 시대의 데이트 코스는 버겁습니다. 관계 맺기도 시장 논리 속으로 들어온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